올해 수업 마지막 수업 영상을 찍겠습니다. 프린트 59페이지, 60페이지까지가 기말고사 시험 범위인데 여기에는 우리 아시아, 한중일을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 지방의 여러 갈등, 그리고 앞으로 좀 우리가 좀 어떻게 나아가야 되느냐 하는 그런 얘기인데 막 엄청나게 중요한 얘기는 없습니다. 내가 정말로 시험 문제 낼 게 없으면 여기서 그나마 그냥 조금씩 조금씩 따가지고 낼 수는 있겠는데 모르겠네 여기서 나올지는. 그래도 알아야 되는 중요한 내용들이 좀 있어서 봅시다. 어, 영토 갈등이 일단 아시아 지역에 좀 심각한 게 두 개가 있죠. 여기 심각하다기보다 계속 만성적으로 일어나는 것인데 항상 중심에는 우리 일본 친구들이 있습니다. 일본은 여기 위에 있는 쿠릴 열도와 사할린 여기 남부지방이 자기네 땅이라고 하고 있고, 여기 있는 센카쿠 열도 이쪽에 있는 조그마한 섬들도 자기네 거라고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랑 분쟁이 일어나고 있고 여기 위에는 러시아랑 분쟁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두 영토는 사실상 누구네 거라고 하기가 애매할 정도로 진짜로 애매한 영토야. 진짜로 애매한 영토야. 독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옛날부터 여기에서 한국인들의 흔적들이 많이 남아있는데, 독도는 그런데 여기 특히 쿠릴 열도 같은 경우에는 그 일본 애들도 안 살고 있었고 러시아 애들도 안 살고 있었어요. 굳이 따지자면은 아이누족이라고 해서 일본 애들이 이제 되게 야만족 취급하던 애들이 여기 살고 있었었는데, 걔네를 점령하고서 어, 다스렸던 애들이 일본이랑 러시아 애들이 그랬었죠. 센카쿠 열도는 마찬가지로 여기도 일본 애들도 안 살고 있었고 중국 애들도 안 살고 있었어 사실은. 그런데 굳이 연관이 있다면 여기 대만이나 아니면은 옛날에 류쿠 왕국이라고 하는 게 조그만 게 있었습니다. 그런 게 있어가지고 누구 거라고 하기가 좀 애매하기는 한데 서로 자기네 거라고 우기고 있죠. 특히 여기 센카쿠 열도는 1960년대까지는 아무도 관심 없었어. 근데 여기서 석유가 터져 나와가지고 갑자기 그냥 일본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지들 거라고 시놈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 북방 사도 분쟁, 이게 쿠릴 열도입니다. 쿠릴 열도. 쿠릴 열도 남부의 4개 섬을 일본 애들이 자기 거라고 우기는데, 일본 애들은 원래 2차 세계대전 후에 이제 일본은 럴 전쟁 때쯤에 요 사할린 남부랑 쿠릴 열도를 일본 애들이 가져갔었는데 2차 대전 끝나고 나서 소련이 뺏어갔어요. 왜냐면 2차 세계대전에서는 일본이 패전국이기 때문에 소련은 승전국이고 해서 영토를 뺏어갔었습니다. 소련이. 그리고서 어, 원래 그러니까 지금은 소련 영토야. 어쨌든 지금 소련 영토인데 일본이 계속 달라고 그러고 있어요. 여기 옛날부터 저기 자기네들이 좀 어떤 흔적이 있다고 해가지고 달라고 하는데, 러시아는 자기네 고유 영토다. 둘 다 지네 고유 영토 아니야. 둘 다 지네 영토 아니야. 그 다음에 센카쿠 열도, 여기는 일본 애들이 흔적이 그래도 꽤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실효적으로 일본이 지배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센카쿠 열도. 중국말로는 디아우이다우. 발음도 어려워. 그래서 여기는 청일전쟁 승리로 일본이 가져갔었고, 그 이전부터도 계속 일본 애들이 여기를 침공해가지고, 조공도 받고 막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태평양 전쟁 이후에 미국이 잠깐 점령했었다가 일본한테 나중에 돌려줍니다. 그래서 일본한테 줬던 이유는 미국도 일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냥. 미국도 일본 거라고 보고 있었고, 근데 중국은 일본이 강제로 뺏어간 거다. 전쟁 때 강제로 뺏어간 거다 해서 당시 일본은 주인 없는 섬을 자기들이 먹은 거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요거 되게 애매해. 요것들은 요거 말고도 되게 많아. 요 주변 지역에. 독도는 명확하게 우리 거다. 내가 한국인이라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는 누가 살았는지도 애매해. 애매한데 여기는 한국인들이 옛날부터 막 살거나 와서 낚시하거나 하는 흔적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독도는 명백하게 우리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미친놈들이. 그 다음 주제, 역사 갈등입니다. 요 역사 갈등의 중심에는 중국어가 있죠. 중국은 본래 영토는 한 요 정도밖에 안 됐었어요. 요 정도밖에.
정도밖에 안 됐었는데 처음에 시작했을 때 한 요 정도야, 요 정도. 여기 중원지방이라고 하는 요 정도 지방에서 처음 시작했다가 점차 넓어져서 진나라 한나라 때 대략 한 요 정도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으려나? 형광펜으로 할까? 중국이 처음에는 요 정도로 해서 시작했다가 나중에 진나라 한나라 때는 대략 한 요 정도로 넓어졌다가 요 정도로 넓어졌는데 여기서 그냥 왔다 갔다 했을 뿐이지 크게 요 밖을 벗어난 적은 없었어 중국이. 대략 한 요 정도 밖을 벗어난 적이 없었는데 계속 이제 영토를 넓히면서 주변 국가들하고 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이 지금 영토하고 관련돼서 시비가 붙었던 나라가 아까 영토라기보다는 영토가 아니라 잠깐만 얘네가 계속 원래가 이게 이제 그래서 일반적인 중국의 영토는 대략 한 여기까지인데 명나라 청나라 때 계속해서 넓혀요 영토를. 그래서 여기까지도 최대한 여기까지가 이제 최대 영토입니다. 최대 영토는 대략 여기까지가 최대 영토고 지금까지도 요게 이제 뺏기기도 하고 뭐 얘네가 독립하기도 했지만은 지금까지도 이게 유지가 되죠. 지금까지 유지가 되는 건데 원래 얘네들은 중국은 지금 한 40개 정도의 다민족들이 섞여 있는 나라죠. 그래서 요 민족들이 독립하려고 하니까는 중국이 들고 나온 게 너네들은 옛날부터 얘네들은 우리나라야. 위구르족, 티베트족, 동남아시아 지역, 베트남 포함해서 그런 지역, 몽골족, 니네는 원래 중국인이야 라고 하는 건데 얘네들은 중국인이었던 적이 별로 없었거든. 최근 한 100년밖에 안 됐었어. 특히 여기 조선족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조선족을 우리나라에 완전히 이제 통일하고 조선족을 완전히 중국인으로 통합시키고 혹시라도 한반도가 통일이 되면은 북한까지도 먹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게 동북공정입니다. 이게 동북공정. 여기 중국의 입장에서는 여기가 동북 지역이기 때문에 이 지역은 옛날부터 중국의 역사라는 거예요. 옛날부터 중국의 역사. 그래서 고구려랑 발해를 자기네 역사로 완전히 뻥튀기 시켜가지고 역사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을 동북공정이라고 합니다. 이 동북공정이 위험한 게 뭐냐면은 그냥 단순하게 뻥을 치는 정도가 아니라 북한이 나중에 무너지면은 자기들이 너네 옛날부터 우리 역사야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북한이랑 이게 근데 우리 거잖아 이거. 여기 북한 지방 우리 거잖아. 근데 이거를 중국 애들이 꿀꺽 먹을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게 바로 동북공정입니다. 그래서 북한이랑 좀 평화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게 중요한 게 북한 애들이 잘해주는 쪽으로 나중에 갈 수 있단 말이야. 만약에 북한이 지금 당장 무너졌다 하면은 중국으로 갈까? 우리나라로 올까? 당연히 중국으로 갈 것 같아, 나는. 중국으로 갈 것 같아. 우리한테 뭐하러 와? 맨날 싸우기만 하는데. 그래서 북한이랑 평화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게 그것 때문에 좀 중요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구려 발해사를 중국의 역사라고 주장하는 이런 통일적 다민족 국가론이라고 하는 이론이 있습니다. 북한에. 이 통일적 다민족 국가 이론은 뭐냐면은 지금 중국 영토 안에 있는 곳에서 옛날에 일어났던 역사도 다 중국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티베트족, 위구르족, 그리고 조선족도 다 예전부터 중국인이었다. 그리고 중국의 역사였다. 그래서 고구려 발해도 다 중국 거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이런 주장이고 잠깐만 카톡 조금 있다가 그다음에 일본하고는 뭐 맨날 역사 분쟁이 일어나죠. 요게 제일 이제 야스쿠니 신사라고 하는 거죠. 요 야스쿠니 신사라는 곳 안에는 여러 일본의 이전 역사적인 인물들과 일본의 신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셔져 있는 사당입니다. 사당인데 일본인에게 좀 추앙받는 사람들은 일본의 영토를 넓힌 사람들일 테고 당연히 얘네들은 당연히 우리나라 쳐들어온 놈들이란 말이야. 예를 들어서 야스쿠니 신사에 들어가 있는 지금 A급 전범자, 이 사람들 2차 세계대전 일으켰던 사람이고 도조 히데키, 이 사람이 이제 총책임자야. 이 사람이 여기 야스쿠니 신사의 신으로 모셔져 있습니다. 신으로 모셔져 있고 뭐 예를 들어서 여기 고이소 구니야키 이 사람은
우리나라 조선의 총독이었었어. 조선의 일제강점기 시대 거의 말기쯤에 총독이었었습니다. 말기는 아니고 한 30년대쯤에 총독이었었는데 이 사람도 여기 신으로 모셔져 있습니다. 일본에 그래서 유명한 조상님들을 여기 신으로 모셔져 있는, 그러니까 조상신 숭배사상 그런 거를 이제 일본의 신토라고도 하는데 일본의 종교입니다. 이런 신사가 있고 일반 개인은 가가지고 뭐 할 수 있지. 일본의 신을 믿을 수도 있는데 이 아베 이 새끼가 맨날 일본의 총리 대표자가 여길 가가지고 맨날 이제 뭐 행사를 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죠. 야스쿠니 신사 참배하는 모습이 보이죠. 이게 뭐랑 비슷한 거냐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 히틀러 무덤이야. 이가 히틀러 무덤인데 독일 총리가 가가지고 맨날 거기 가서 인사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독일은 히틀러를 자기들은 잘못했다고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나라고, 자기들이 히틀러 때문에 폐를 끼쳤던 뭐 프랑스나 폴란드 그런 나라들한테 맨날 사죄하고 미안하다고 하고 있는 그런 모범적인 역사를 반성하는 모범적인 국가인데 일본의 모습이랑 완전히 다르죠. 이 새끼들은 전쟁 범죄자들 지금까지 막 참배하고 제사 지내고 그러고 있는 거니까. 해서 일본과의 역사 갈등 문제는 굉장히 많습니다. 위안부도 있고 얘네가 우리한테 사죄한 적도 없고 배상한 적도 없고 뭐 침략 전쟁을 옹호하고 역사 교과서 왜곡도 하고 있는데 이 야스쿠니 신사와 관련된 얘기를 좀 대표적으로 한 것이고, 이런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었느냐라는 건데, 왜 갈등을 해결해야 되냐 하냐면은, 나도 일본이나 중국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지만은 우리 교역이 너무 많아. 교역량이 우리 서로 우리 한중일 3국은 서로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들이기는 해. 교역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랑 웬만하면 가깝게 지내면 좋은데 그지 같은 새끼들 도움이 안 돼. 우리나라 뭐 도움이 된 적이 없어. 중국, 일본 이놈들은. 그래서 갈등을 해결하는 게 좋기는 하다. 한중일 공동 역사 교재도 만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2008년도에 일본이 왜곡 교과서 만들고 중국도 이런 왜곡 교과서를 만들고 그러니까는 한중일의 이제 학자들이, 이거는 정치인들이 만든 교과서야. 위에 왜곡 교과서들은. 근데 한중일의 교수님들이 모여가지고 공통된 역사 인식을 만들어서 2008년도쯤에 교과서를 만든 게 있습니다만은 잘 안 씁니다. 그 교과서 지금 완전히 묻혔고 환경 문제를 위해서 다양한 연대 활동 안 해. 중국 애들이 뭐 우리나라 미세먼지 뭐 미안하다고 한 적이 있나, 그 새끼들이. 물론 중국 과학자들이랑 우리나라 과학자들이 같이 공동 연구를 하고 있죠. 미세먼지가 대체 어디에서 많이 오는 것인가, 왜 생기는가, 연구만 많이 하는데 근데 이거 가지고는 해결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음악, 영화, 드라마 등을 통해 서로의 문화를 공유한다. 중국 애들이 우리나라 오징어 게임을 불법 다운로드를 받아가지고 엄청나게 공유하고 있죠. 근데 우리도 옛날에 일본 드라마 같은 거 선생님 어렸을 때 그런 거 많이 불법으로 막 보고 그랬었어요. 친구들이. 나는 아니에요. 나는 나는 아니라고 합시다. 일본 옛날에 우리 선생님 어렸을 때는 일본 드라마나 일본 애니메이션 그런 거, 지금도 이제 애니메이션은 일본 게 유명하긴 하지만은 그런 거 불법 공유하는 게 많이 있었죠. 뭐만 욕할 게 아니라 우리나라도 그런 거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냥 뭐 미래지향적 사고가 필요하다. 좋은 말이죠. 그다음에 우리의 땅 독도와 관련된 얘기인데, 독도와 관련된 얘기는 이미 이전의 역사 수업할 때 거의 다 얘기를 했었습니다. 뭐 이사부 장군이 점령했었고, 그다음에 대한제국 칙령이 발표돼서 법적으로도 우리나라가 먼저 우리 땅으로 선포를 했었고 했는데 이쪽 페이지에 새로 나온 내용은 광복 직후의 내용입니다. 광복 직후에 연합국이 최고사령관 메가더가 각서를 쓴 요 677호 요 각서 내용에 독도는 빠져 있습니다. 광복 직후에 연합군 미국이 여기 보면은 코리아와 이쪽 섬들, 독도를 비롯한 이쪽 섬들을 일본 영토에서 제외시킨 것을 볼 수 있죠. 그런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정부도 해방 직후에는 평화선이라고 하는 걸 발표를 해서, 여기 기니까 그냥 평화선이라고 암기를 해도 됩니다. 평화선이라고 하는 걸, 독도 관련된 건 중요하니까 체크하고, 평화선이라는 걸 발표를 해서
여기 보면 요쪽 울릉도랑 독도가 있는데 이거를 일본 영토에서 제외시켜서 명백하게 우리 영토임을 밝혔죠. 밝혔는데 대략 한 80년대, 50년대도 그랬지만은 일본이 독도 주장을 되게 막 활발하게 했던 시기가 80년대부터입니다. 80년대부터 현재 주민이 거주하고 독도 경비대가 파견된다 등의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지만은 일본 애들이 대략 80년대쯤부터 독도가 지네 땅이라고 본격적으로 주장하기 시작했었고, 시마네현이라고 하는 일본의 한 지역에서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부르면서 다케시마의 날을 지정을 했죠. 그리고 자국 영토로 지금 왜곡을 해서 일본 내부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진다? 이거는 모르겠네. 교과서에는 이렇게 나오기는 했지만은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긴 하지만은 많은 일본인들이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생각하는 애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엄청 꽤 많이 있습니다. 엄청 꽤 많이. 그래서 지금 아시아 지역의 어떤 분쟁 상황 같은 것들을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제일 문제거리인 북한. 북한은 3대 권력세, 여기 북한 문제를 자세하게 공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시험에 안 냅니다. 이게 시험 잘못했다가 빨갱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시험에 안 냅니다. 시험에 안 내고 가끔 이제 그런 주장을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북한 역사를 왜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워야 되느냐라고 주장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요거 하나만 좀 자세하게 보고 갑시다. 예전에 삼국시대의 역사책을 쓴 게 바로 고려시대에 나왔었던 삼국사기라고 하는 역사책이야. 이 삼국사기라고 하는 역사책은 통일신라까지만 역사를 기록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발해에 관련된 역사적인 자료가 많이 없었었어. 그래서 고려시대의 요 삼국사기는 발해에 대한 역사를 완전히 빼버렸었어. 자기네 땅이라고 아니라고. 자기네랑 그리고 대립되는 애들이니까 저거 왜 알아야 돼? 라고 했었는데, 나중에 조선시대 가가지고 유득공이라고 하는 사람이 조사를 해보니까는 저 발해 것도 고구려 애들이랑 비슷한 애들이고 거의 우리나라 애들인데 왜 조사를 안 했지? 라고 해서 비판을 합니다. 고려가 이 발해사를 편찬하지 않은 것은 잘못된 일이다라고 유득공이라고 하는 역사학자가 비판을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북한 역사에 대해서 연구를 하지 않고 그대로 놔두면은 얘네는 지들 꿀린 대로 역사책을 쓰겠죠. 김일성은 뭐 엄청나게 잘했고, 김정일은 잘생겼고, 김정은은 뭐 날씬하고, 뭐 그런 식으로 자기네들이 왜곡된 역사를 쓸 것이고, 혹시라도 우리가 통일이 되면 그런 북한의 잘못된 자료들만 받아들일 수 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역사를 공부해야 되는 필요성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북한 애들의 역사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 그리고 얘네가 우리의 적이잖아. 일단은 지금은 완전 적대 관계인데 적을 알고 싸워야 우리가 100% 이기지. 그래서 북한 역사는 많이 공부해도 나쁘지 않습니다만은 거부감이 너무 심해서 우리나라 사람 북한 얘기만 나와도 그냥 치를 떨어서 아예 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는데, 좀 더럽기는 하지만 보긴 봐야 돼. 그래서 북한 역사를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알고, 북한에 대해서 아는 것은 필요합니다. 굉장히 필요한 과정이라고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거조차도 헷갈리는 애들이 있어서 요건 그래도 알아야지. 3대 권력 세습. 김일성, 다음에 김정일, 다음에 정은이까지 다 똑같이 생기긴 했지만은 3대 권력 세습, 거의 뭐 조선시대처럼 자기 권력을 세습하고 있죠. 김일성은 처음에는 사회주의를 시작하면서 김일성이 거의 독재까지는 아니었었어. 처음에는 김일성도 있었고 김원봉도 북한에 있었고 그리고 뭐 박헌영이라고 하는 공산주의자도 북한에 있었고 해서 여러 권력자들이 북한을 같이 함께 세웠었는데 6.25 전쟁을 거치면서부터 반대파들을 다 처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서 중국이랑 소련이 한 70년대쯤 지나면은 얘네들도 공산주의 국가인데 둘이 서로 싸우기 시작하면서 김일성은 쟤네 믿으면 안 되겠다. 우리 북한은 북한이 알아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어떤 독자적인 노선을 추구를 해서 만드는 사상이 주체 사상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주체 사상.
우리 북한이 사회주의적인 그런 평등한 세계를 완벽하게 이루기 위해서는 중국이나 소련 같은 애들한테 의지하지 말고 우리의 어떤 주체적인 독립적인 사상을 가지고 해야 되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회주의의 평등한 나라를 이루는데 핵심적인 것은 이런 김일성 같은 수령이 국가를 이끌어가야 된다. 강력한 수령이 국가를 가야 된다라는 그런 사상이 주체 사상이라고 하는 게 등장합니다. 근데 평등한 사회주의 세상을 이루자라는 말은 좋아 보이긴 하지만 막판에 이제 김일성이라고 하는 수령이 국가를 이끌어가야 된다라는 부분에서 이제 독재의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완전히 독재 체제로 이제 이용이 되는 그런 사상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사회주의 헌법의 제정으로서 주체 사상은 이제 북한의 완전히 공식적인 통치 이념으로 공식화됩니다. 주체 사상을 여러분들이 깊게 공부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그냥 북한의 독재적인 그런 사상이고 그걸 헌법화시킨 게 북한의 사회주의 헌법인데 이 사회주의 헌법은 내가 저번에도 얘기했었지만은 박정희가 유신 헌법을 만들었던 그 시기에 똑같은 시기에 같이 헌법을 제정을 합니다. 남한에서는 박정희가 유신 헌법으로 독재를 시작했었고 북한에서는 김일성이 사회주의 헌법을 72년도 10월 달이야 둘 다. 그걸 제정을 해서 둘이 왠지 짜고 치는 게 아니었을까. 둘이 같이 한번 남북한에서 잘해 먹고 잘 살아보자. 라고 했던 게 아닐까라는 의구심이 있는데 아직 정확히 모른다. 그 다음에 김정일. 주석이라는 단어는 또 김일성만 사용을 합니다. 요 주석이라는 거는 그냥 좀 그 나라의 지배자, 어떤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을 주석이라고 하고 사회주의권에서만 지금은 쓰는데 예전에는 뭐 임시정부 주석도 있었고 그랬었죠. 그래서 이건 그냥 그 나라의 지배자라는 뜻인데 주석이라는 명칭은 공식적으로 김일성한테만 씁니다. 이게 제일 높은 직책이야, 직책. 자, 그리고서 김일성은 사망하고서 김정일이 권력 세습을 해서 얘는 주석이 아니야. 얘는 국방위원장이라는 이제 국가의 어떤 그런 군대를 장악한 사람으로서 권력을 차지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김정일을 상징하는 정치 단어는 선군정치라고 하는 정치가 있습니다. 선군정치. 말 그대로 군사정치죠, 군사정치. 군대를 통해서 모든 정치를 주도를 했었던 것을 선군정치라고 하고, 좀 특별했던 거는, 정상회담을 했었었죠. 정상회담을 했다. 남북한이랑. 김대중 노무현 때 정상회담을 했었다. 여기는 그냥 한번 쭉 보는 거예요, 그냥 상식적으로. 그 다음에, 김정은은 핵, 경제, 병진. 병진. 김정일 때 핵을 너무 많이 개발해가지고 얘네가 경제적으로 고립이 돼요. 국제적으로 고립이 돼서 다른 나라가 안 도와주고 그러니까는 김정은은 핵만 개발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경제도 같이 개발하자라고 하는 그런 노선을 실행합니다. 그래서 핵, 경제, 병진의 핵심은 사실은 핵이 아니라 경제야, 경제. 경제를 중요시해서 그래서 김정은이 남북 정상회담을 문재인이랑 했었고 트럼프랑 북미 정상회담까지도 했었어. 왜냐면은 남한이랑 미국이 도와주면은 핵 포기하겠다는 거야. 왜냐면 우리는 뭘 살려야 되니까 경제도 살려야 되니까. 그래서 몇 차례 회담을 했는데 잘 안 됐죠. 잘 안 돼서 지금은 그냥 코로나 때문에 아예 만나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북한의 경제를 좀 보겠습니다. 60, 70년대 지나친 자립경제 노선으로 얘는 뭐 항상 그냥 가난한 나라고. 그래서 너무 가난해서 80년대 합병법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집니다. 합병법은 합자회사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 외국의 자본을 유치를 해서 원래 사회주의 국가들은 그 안에서 돈을 그 안에서 자기들이 이제 분배를 하기 때문에 평등하게 분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외국 자본들이 잘 안 들어왔었는데 외국이랑 이제 좀 고립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였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경제가 너무 안 좋아져가지고 외국 자본을 유치하려고 하는 시도를 했었으나 별로 큰 성과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90년대 때 사회주의 국가들이 하나둘씩 무너지고 그러다 보니까는 탈북민도 발생하고 해서 나진 선봉지대라고 하는 약간 자본주의적인 그런 무역지대를 설치합니다만 이것도 뭐 큰 효과를 거두지는 못했고 90년대 말에 금강산 그리고
노무현 때 개성공단 했었으나 뭐 그냥 2000년대 시장 경제를 부분적으로 계속적으로 도입을 합니다. 이게 특히 이제 김정은 때 굉장히 강해집니다. 김정은 때. 정은이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경제를 살리겠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강조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북한 경제에 시장 경제를 부분적으로 도입을 하면서 사실상 이 국가는 그냥 독재 국가이고 시장 경제를 도입했기 때문에 사회주의도 어느 정도 약간 무너졌다고 봐도 됩니다. 그러나 연평도 포격 사건이 있었고 개성공단도 폐쇄되고 하면서 북한이랑 사이가 별로 좋지 않죠. 그 다음에 주체사상, 북한의 독재체제, 주체사상, 그리고 사회주의 헌법이 제정됐었고 하병법이 들어오면서 외국 자본을 유치하려고 했었다. 그 다음에 북한은 60년대부터 자립자주 노선을 추구했다. 맞고, 그 다음에 시장경제를 부분 도입했고, 쿠릴 열도는 러시아랑 일본이 싸우는 거고, 갸오자위원은 중국과 일본이고, 그 다음에 독도는 우리 거야. 추석. 아까도 얘기했지만 추석이라는 거는 김일성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핵경제 병진은 김정은이죠. 병진. 선구는 김정일. 사회주의 헌법은 김일성. 남북정상회담 김정일도 했고 김정은도 했죠. 둘 다. 북미정상회담 김정은만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시험 범위인데 북한 문제를 내도 괜찮으려나? 빨갱이가 되려나? 우리 내 시험 문제 내다가 진짜로 낼 거 없으면 북한 거 낼지도 몰라. 근데 별로 내고 싶지 않은데. 모르겠어요. 옆반 쌤이랑 상의해보고 낼게요. 자, 시험 공부 열심히 하세요.